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56%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43%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2,800억을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고, 기관 투자자는 8,2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350억 매수, 기관 투자자가 1,400억을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지만 지수는 모두 떨어졌고요. 지수를 밀어 올리면서 매수를 강하게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기보다는 떨어지는 이 매물을 받아 먹으면서 받쳤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한때 3%까지 떨어졌었고요.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가 지금 유지가 될지 멈출지가 상당히 시끄러운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증시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가 좀 더 냉정하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피는 이미 2,400 초반까지 지수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최저점이라고 생각했던 지점까지 거의 도달을 했고요. 오늘 장중에는 그 지점 근처까지 갔었는데 중간에 좀 말아 올리면서 진행이 되었지만 충분히 이 아래 꼬리를 메우면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61선과 이제 갭이 많이 벌어졌고요. 이 하락 추세를 멈출 만한 그런 좋은 상황이 지금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래도 지표들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결정적인 한 방으로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800억을 매도를 하면서 3일 정도 연속으로 코스피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또 1조 가까이를 뺐죠. 그래서 중간에 들어왔던 물량을 그대로 뱉어내면서 상당히 어렵고요.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금융 투자 4,700억을 매수했고, 연기금 투자자도 3,400억을 매수하면서 이렇게 크게 매수를 했지만 지수 방어를 위해서 들어오는 이 연기금 투자자가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개념으로 떨어지는 매물에 대해서 받쳐주는 그런 움직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지수 방어를 주가를 올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락폭을 막는 느낌이지만 결국에는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받아먹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융투자도 4,700억을 마찬가지 받아 먹으면서 진행된 거고요. 이렇게 급락 이후에 급등하는 그런 단기 기술적인 반등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노리기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움직임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은 660포인트고요. 오늘은 완전히 그냥 지수가 밀리면서 이전에 일본의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그런 우려감에서도 나왔던 지수 큰 하락 이후에 저점을 깨고 더 내려가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600 중반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장중에는 644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상당히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를 매수가 했지만 결국에는 수급이 지금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금융 투자가 1,500억 매수하면서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 매수 물량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결국에는 단기적인 이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들어왔다, 저점 매수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금융투자가 코스닥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건강한 움직임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해외 증시는 니케이도 0.7% 떨어졌었고요. 다우나스닥도 조정을 좀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이 지표들이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본에 대한 금리 인상을 할지,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이제 곧 발표가 될 텐데 이 고용 지표가 어떻게 발표가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경계하면서 지수가 좀 이렇게 조금 조정받는 느낌인데요. 그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코스피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시장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 국내에 대한 그런 리스크도 상당히 큰데 국외에 대한 리스크는 원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지금 맞물렸을 때 잘못하면 정말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환율은 1,421원이고요. 오늘도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제 한 번 이 큰 이벤트가 있었죠. 비상계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이게 이제 조기에 종료가 되었지만 그 종료 이후에 오늘도 2차 비상계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우려스럽게 나왔었고, 그게 장중에 환율을 엄청나게 끌어올리면서 지수도 좀 무너뜨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요거를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그 군 쪽에서 발표를 했지만, 사실 뭐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 비상계엄이 뭐 2차로, 3차로 이게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는 거겠지만, 지금 당장 내일 대통령에 대한 그런 탄핵 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불안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겨우겨우 이제 이 1,400원 초반을 방어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위로 뚫리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421원이고요. 이제 트럼프가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상황인데, 트럼프가 계속 미국의 강달러를 부추겼을 때 과연 요거를 버틸 수 있을까? 그죠? 지금에서야 방어할 수 있는 환율이 있겠죠. 외환 보이고 빵빵하다고 하겠죠. 근데 요게 이제 1년, 2년, 3년, 4년까지 이어졌을 때 가능하냐? 방어가 힘든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은 방어라고 해서 해봤자 환율을 끌어내리지 못한 채로 계속 상방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환율이 계속 유지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이 에너지 수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볼 거냐, 그리고 수입품들에 대한 단가가 지금 적절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경제에는 점점 힘든 상황으로 갈 겁니다.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달러 추세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로의 자금 집중화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증시도 크게 지금 떨어지지 않고 0.4% 정도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지금 좋은 분위기고요. 우리나라는 계속 환율이 높아지면서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리고 N달러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N달러가 지금 꽤 많이 떨어졌죠. 한 달에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전에 7월에 한번 N달러가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엔화에 대한 가치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차트를 보았을 때 7월 말 이후 8월 초에 엄청나게 이제 10%까지 떨어지는 이때, 그죠? 8월 2일이네요. 8월 5일 상당히 크게 떨어졌었는데요. 두 번 만에 지금 2,700, 800선에서 2,300선까지 떨어졌던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한 번 더 재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본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 1월부터 해서 2024년 6월, 2024년 10월 해가지고 지금 두 차례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12월에도 올릴 수 있다라고 일본은행 총재가 가능성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갔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엔화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마이너스 금리로 이 이자가 없던 그런 상황에 갑작스럽게 이게 1년 만에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한 0.4에서 플러스 0.5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불확실성과 우리나라의 환율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일본의 이 자금을 들이기 위한 방향은 당연히 이 일본으로의 자금 이동이 가속화되겠죠. 우리나라에 투자되어 있던 일본 자금들이 빠르게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일본의 이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거든요.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날 급락을 하면서 다 나갔냐? 극히 일부만 나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차로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 일본도 금리를 저렇게 빠르게 올리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은행 이사가 12월 금리를 동결을 하겠다라는 이 시사를 했고요. 임금 상승에 대한 지속성이 확신이 없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제 이 금리 인상의 비율을 66%에서 36%까지 좀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전에도 첫 번째 금리를 올릴 때도 이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 왔었는데 깜짝 금리 인상을 하면서 갑작스러운 환율에 대한 파동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일본이 갑작스럽게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달러가 계속 이제 강세를 띠는 그런 상황 속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미국의 금리를 추가로 내릴 거냐, 멈출 거냐, 이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고용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와서 미국이 이 금리를 내린다면 우리나라에는 좀 더 환율이 좀 덜 부담스러워지겠죠. 왜냐하면 미국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이 달러에 대한 그런 이제 이 가치를 좀 떨어뜨리는 방향인데 그게 이제 고용 지표가 여전히 강하다라고 한다면 금리를 떨어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 달러에 대한 이 환율에 대한 급등이 더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떨어뜨렸지만 이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4.1% 후반대, 2%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확 낮췄는데도 아직까지도 시장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 기준금리를 아직 더 내릴 필요가 없겠구나. 더 내려도 지금은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이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를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게 빠르게 정리가 되지 않고 장기화가 된다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다. 12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었는데 지금 좀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원달러를 잡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게 지금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우려스럽고, 그 다음에 원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면서 엔화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큰 부담스러운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환차손에 의한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계속 가속화되는 것이고, 지금부터 벌써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이탈하는 것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계속 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증시 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610원 하락해서 3.2% 떨어졌고요. 18,08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증시가 밀렸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같이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제 저점을 잡지 못하고 테마 전체가 같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테마가 강세를 보였고 그 강세 속에 증시는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잘 버텼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아주 큰 장점이었는데 한 번에 그게 증시가 떨어진 만큼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래서 최근에는 증시보다 더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BHI,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던 종목들을 위주로 크게 떨어지고 있고요. 어느덧 벌써 18,000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일별의 움직임을 보시면 제가 어제는 리뷰를 하지 못했는데 1.6%또 하락을 했었고요. 오늘도 3.2% 떨어지면서 또 이틀간 900원 떨어졌습니다. 지금 3일 만에 21,000원에서 18,000원까지 주가가 밀린 상황이고요. 오늘도 1000만 주 거래, 어제는 800만 주 거래해서 이게 거래량이 죽지 않은 채로 계속 쏟아내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아직 하단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랫꼬리를 메워주면서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증시 분위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테마에 대한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확산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전처럼 이렇게 크게 급락 이후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어려운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도 큰 이벤트가 있죠. 주말이긴 하지만 내일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 어떻게 되든지에 따라서 전 둘 다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다 지금 악수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음 주에도 사실 좋은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뭐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결이 되어도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예산 통과 안 해주고 지금 대립하던 그런 정쟁 상황이 더 심화될 겁니다. 네, 이제는 아예 하나도 협력을 해주지 않겠죠. 그래서 계속 이제 대립 구도가 커질 거고요. 결국에는 끌어내리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결입니다. 이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직무 정지가 되고 이제 새로운 이 뭐 총리 중심으로의 정부가 짜여지겠지만 결국엔 차기 정권에 대한 그런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가죠. 그래서 야당에 대한 분위기가 훨씬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테마들이 지금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이렇게 완전히 죽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는 이번 정부에서의 그런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힘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지원이 뭐였느냐? 원전에 대한 생태계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한 장기적인 2050에 대한 로드맵 제시입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한 수출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입니다. 이 세 개가 상당히 이제 힘을 많이 주었고 그게 지금 관심을 많이 받아왔고요. 근데 그게 지금 한 번에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아까 부결이 돼도 이게 이제 당연히 동의를 하지 않겠죠. 계속 반대를 할 겁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까지 맞서려고 할 겁니다. 두 번째는 가결이 되면 당연히 요거를 줄이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게 수출이 뭐 체코 원전에 대해서 이제 거의 본계약에 가까워졌는데 요거를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괜찮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첫 번째 때문에 체코 때문에 이 모든 게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체코 이후에가 더 중요하거든요. 폴란드라든지 사우디라든지 UAE라든지 그 외에 다른 국가들의 많은 원전들이 지금 검토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이제 미국과의 협력이 빠르게 진행이 되었어야 합니다.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죠. 근데 그거를 산업부 장관이 11월 말부터 미국으로 가서 준비를 할 예정이었고 막바지에 왔던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이 내각 중에 한 분이 이제 와서 한국에 올 예정이었는데 그것도 다 취소가 되었죠. 그래서 산업부 장관도 지금 아무 일도 못하는 채로 이 계엄에 대한 불안감은 없는지 문제는 없는지 그것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지금 전혀 추진을 하지 못하는 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 우리의 경쟁국들은 그 빈틈을 노리려고 하고 있을 거고요. 벌써부터 이제 우리나라와 신뢰를 쌓아가던 국가들의 그런 신뢰가 당연히 저는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체코겠죠. 체코 입장에서는 본계약을 믿고 해주려고 했는데 갑작스런 무슨 계엄? 비상계엄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이게 사태가 커지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제조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고 본인들의 이 원전을 제대로 지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라도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그죠? 변경이 되면, 특히 야당 대표가 되면, 그죠? 야당에 대한 대통령이 나오면 이전 전 정권 때 하던 탈원전에 대한 추진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탈원전에 대한 이 우려가 체코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이 걸림돌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탈원전은 없다라고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그걸 선택을 한 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시 탈원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긴다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최근까지 국회에서 계속 덤핑 수주라고 딴지를 걸고 정부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이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체코 정부와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다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죠? 신뢰도 당연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원래 2+2 주려고 했던 거를 이 2는 없앨 수도 있겠죠, 당연히. 2개만 줄 수도 있을 겁니다. 2개 줘놓고 일단은 계약하기로 했었으니까 계약은 하고 그 뒤에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한번 결정해보자. 2개는 다른 데를 줘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원전 제조 영역을 살리던 그런 지원 정책들이 다 이제 망가지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인력들도 빠질 거고요. 그런 생산 시스템들도 성장성과 그 회복이 느려질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제 뭐 추가적인 그런 인프라, 제조, 그런 영향들이 우리나라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대안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체코와 본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강점으로 내세웠던 온타임 온 버짓이 이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상당히 거기에 불신을 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인데요. 그게 저는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두코바니 원전의 체코가 지금 이제 한국의 계엄령에 발칵 뭐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한수원이 이제 계속 커버를 치려고 하죠. 그래서 신규 원전 사업에 영향이 없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영향을 줄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체코 정부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체코 원전 실무협상단이 12월 9일에 방한을 한다라는 점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9일에서 12월 13일로 지금 일정으로 다시 한국을 방문한다라고 하고요. 이제 검토 이후에 다시 돌아갔다가 또 추가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최종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다시 방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좋은 상황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지금 국내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일정대로 다시 방문을 하고 3월에 있을 그런 본계약에 대한 체결에 대한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그래도 이제 하락세에 대해서 좀 멎어주면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진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본계약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에너지 시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가결 시에는 기후에너지부가 신설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력망 특별법 등 에너지 주요 법안이 국회 처리가 어렵고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당연히 확정이 되지 않을 거고 뭐 원전 수출이라든지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민주당이 차기 정권에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확대를 폐기하고 재생에너지로 중심으로 다시 개편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성장성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하나 수출할 거를 지금 2개 수출할 거를 하나 수출하게 될 거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줄여서 성장시키도록 만들 거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그런 신뢰가 당연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거를 단 하루 만에 지금 이렇게 만들어 버린 상황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좀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럼에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도 210만 주를 매수했고 어제도 16만 주를 매수하면서 지금 코스피에서는 계속 이탈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에서는 지금 두산 애너빌리티에서는 꾸준히 지금 매입을 해주고 있다.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위주로 매수였고 투시는 지금 계속 이탈하고 있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도세가 어느 정도 멎어지면서 서서히 줄어드는 모양새이고요. 그동안 좀 매수를 했던 수급들이 한 번에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더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진 않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외국인 투자자가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BHI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많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계적인 매수일까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이 가격이 저로의 매수의 찬스인가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저가 매수를 본격적으로 좀 해주고 있는데 한번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체코 협상단이 저때 와서 확실한 소스를 주고 간다면 그때라면 분명히 힘을 받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한번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에 대한 그런 일정이 또 밀리고 또 지지부진하게 뭐 협상단이 왔는데 큰 소식이 없다면 어렵겠지만 원래 예정되어 있던 이제 연말에 미국과의 원전 수출 협력이 다시 이제 산업부 장관이 제대로 이 일정을 잡으면서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또 좋겠죠. 그리고 체코 원전에 대한 본계약의 확실한 그런 소식들 그런 것들이 좀 들려와야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두 개가 나온다면 이 국내의 어려운 이 상황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하면서 반등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역전을 하기 위해서 그죠? 이 분위기를 역전하기 위한 방법은 웨스팅하우스의 해결 그죠? 합의입니다. 합의하면서 수출에 대한 협력을 하면서 이제는 미국 수출에 대한 이 허가를 거의 100% 받는 걸로 진행되고 그다음에 체코 원전에 대한 본계약 체결 이런 것들이 다음 혹시라도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다음 이제 바뀌기 전에 이러한 수출에 대한 준비가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되면서 그 다음 물꼬를 틀 수 있는 방향으로도 빨리 준비가 되면 큰 영향은 없겠다. 그러나 이게 진행되기 전에 계속 차질이 생기고 뭔가 어지러운 상황이 이어진다면 당연히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했지만 더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셈법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으로 안전장치를 해야 되고요. 그게 지금 매수 청구권인 거고 혹은 매수 청구권이 없다면 일부 지금이라도 지금 더 많이 내렸지만 리스크 관리 좀 하면서 가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뭐 3일 정도 빠졌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저 매수세를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소스를 들고 들어오는 것인지 기계적인 매수인지 그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잔고는 100만 주 정도로 확 줄었죠. 40만 주 가까이 줄었고요. 저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확 떨어지면서 진행되었었기 때문에 공매도를 대량으로 좀 상환하지 않았나. 최근에 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공매도 상환을 하면서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대차잔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차잔고는 상환이 크게 없이 체결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 크게 뭐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원을 보시면 오늘 신한증권 위주로 좀 많은 매수가 있었고 실제로 프로그램도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어제도 보시면 BNP가 좀 빠졌지만 한국증권이라든지 뭐 신한증권 이런 데서 좀 들어왔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긴 합니다. 종목 상세도 지금 추정 물량 대비해서 계속 유지되어서 늘어나서 진행되었고 218만 주 매수하면서 23.92%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역사적인 그런 외국인 투자자 보유율이 계속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24% 가까이가 진행되었는데요. 참 그거 하나만 안 했다면 저는 진짜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 실망감이 크고 화가 나는 상황인데 상당히 지금 한 번으로 인해서 와르르 지금 이 엉켜버린 이 상황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의무적인 이 매수세가 주가를 반등시키면서 이어질지 아니면 계속 떨어지는 거를 받치면서 이어지면서
좀 더 시간을 끌지 그런 것들을 좀 볼 거고, 이러한 보유량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는 보지만 단기적인 주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지는 않다라고 또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국인 투자자의 스타일 자체가 충분히 주가를 올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매수세를 상당히 강하게 유지를 하거든요. 보유를 꾸준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보유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점. 그래서 오히려 떨어지면서 많이 모으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지분을 이왕 많이 매집할 거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이제 보았고요. 하나씩 이제 또 추가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소식은 없는데요. 삼성물산이 이제 스웨덴 쪽에 소형 모듈 원전 전문 기업과 손을 잡고 유럽 시장 진출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MOU 계약. 그래서 스웨덴 총리가 우리나라 방문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총리 방문은 취소되었고요. 그 외에 이제 삼성물산과 이렇게 MOU 체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웨덴도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늘리려고 하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을 상당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방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협력을 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구체화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로드맵을 2023년에 공개를 했고 35년까지 2,500메가와트 규모의 원전 설비를 확충하고 SMR을 비롯해서 대형 원전 건설을 진행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외에 대한 시장이 상당히 지금 러브콜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쪽에서도 우리나라에 방한을 해서 그 관련 기술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며칠 전에 이제 갑작스럽게 또 그런 이벤트가 터져버렸죠.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다 취소가 되고 일정들이 밀리고 언제 다시 재개가 될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뭐 어떤 목적으로 그걸 했는지 뭐 계속 얘기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데요. 결론은 그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추가적인 발생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대책을 마련했었는가? 저는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대책 없이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고 환율이 급등하고 있고 본인이 밀고 있던 이 테마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외교 입장에서도 완전히 막혀버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지금 결론적으로는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했다, 어떤 것을 위해서 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도 2030년까지 4기가와트 규모의 원자력 발전 짓겠다. EDF도 영국 내 원전 4기 운영 연장 발표. 오라노와 일본 MH사가 이제 연료 제조 관련해서 협력을 하고 있고, 뉴클레오사가 SMR에 대해서 영국도 이렇게 설계 평가를 하고 있고, 헝가리 원전은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승인을 했고, 아마존은 또 추가적으로 SMR 부지에 추가로 투자를 했고, 지금 계속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지금 엉켜버린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내일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내일이 뭐 저는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어떻게 되든 간에 결국에는 이 1번, 2번에 대한 결과보다도 사실 그 전에 그죠? 다음이 오든 아니면 협의가 되지 않던 결국에는 그 전에 확실한 소식이 들려와야 된다. 체코 원전에 대한 본계약 완전히 도장을 찍어야 되고 빨리 그 다음에 미국과의 협력이 재개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3국에 대한 진출에 대해서 확실한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된다. 지금 그게 진행되면 이런 상황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계속 주시를 하면서 리뷰를 이어가도록 해볼 거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